자, 이제 28번부터 30번 마지막 제시문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국사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좀 무지한 편이고, 특히나 최근 근대사로 들어올수록 잘 몰라요. 그리고 정치 외교학적 지식들 있잖아요. 뭐 전제군주제라든지 공화제, 입헌군주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뭐가 뭐랑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그걸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길래 조금 이제 어렵겠다,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렵겠다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대한제국기 지식인은 대체로 군민공치 체제를 주장했다. 군민공치라고 이제 한자가 나오면은 현재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 한자가 자주 현지화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제 기출분석 파일에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막 무조건 선제화가 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선제화가 됐을 때 내가 돌아와서 볼 수 있으려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편입니다. 이들은 유교를 기반으로 서구 학문을 받아들였기에 급격한 체제 변화를 경계했다. 입헌군주국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한제국기 지식인,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중에 돌아오기 위해서 괄호를 쳐둡니다. 입헌군주국인 일본을 통해 헌정 질서에 대한 서구 지식을 수용한 점, 전제군주국에서 군주제 부정이 정치적 반역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이거 지금 상반 문장이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인식도 컸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상반 문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반역이라는 점, 군주제 부정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점과 민주공화제가 아직은 우리가 채택하기엔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황제와 관료들의 무능과 변절로 국권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반 국민의 각성과 능력 배양을 통해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면서 국민주권론이 등장했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연도가 나오면 괄호를 쳐줍니다. 1909년 이상설,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네모를 쳐주고, 이상설의 신한민보 논설은 이런 인식 변화를 잘 드러낸다. 유교적 세계관을 지닌 관료 출신 이상설은 유럽을 순방하며 파악한 서구 정치 체제를 소개했다. 임금을 위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임금을 둔 것이며, 임금은 인민의 사무를 위한 공복일 뿐이니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상전인 인민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 이거 아니라 문장이니까 선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임금을 위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임금을 둔 것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권이 있는 나라라야 임금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거는 필요 조건이죠. 임금이 있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은 나라가 망해도 임금에게 복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권이 없어져도 임금이 있다고 믿는다. 인민의 이런 인식 때문에, 이게 지금 비판 문장이죠. 비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 우리의 이런 인식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민의 이런 인식 때문에 임금만 굴복시키면 인민은 자연 복종할 것으로 일제가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상설은 군주제 부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입헌군주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대요. 이거 지금 상반 문장이니까 밑줄 쳐놔야겠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자 국권 회복을 위해 망명정부 수립이 유력한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국내외 국민을 결집하기 쉽고 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13도의군의 도총제, 뭐 이런 되게 역사적인 지식이 많이 나오는데 다 모르는 내용이었고, 유인석은 이상설과 함께, 이상설도 또 나오니까 네모 쳐줍니다. 1910년 7월 고종에게 연해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고, 고종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네모를 치고,
독립운동을 영도해 줄 것을 청했다. 유인석은 임금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서양의 입헌 정치에는 반대했다.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비판 문장이죠. 그러니까 밑줄을 칩니다. 평등과 자유에 의한 무질서보다 신분의 차별을 인정하는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거 지금 비교를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밑줄을 쳐줍니다. 유인석은 신분의 차별을 인정하는 질서를 더 옹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네 번째 문단입니다. 독립운동 진영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동양에서 중일 전쟁과 독일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으려 했대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어떤 시간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1915년 3월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혁명당은 국내외를 연결한 독립전쟁을 위해 군비를 정비하면서 중국과 군사 원조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 조약의 국제 보증을 독일에서 구하려 했다. 그런데 독일이 제국이고 중국에서도 위안스카이가 세력을 확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독립전쟁에서 두 나라의 지지를 얻으려면 재정을 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거 재정은 또 한자로 나오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이런 이유로 신한혁명당, 이거 지금 기억이 신한혁명당이니까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신한혁명당은 고종을 당수이자 미래정부의 원수로 추대했다. 그러나 자 상반 문장 나왔으니까 세모 쳐야겠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여 오히려 일본이 승전국이 되었고 신한혁명당의 노력이 좌절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 정말 밑줄 쳐야 될 부분에만 밑줄을 치고 내용에 대한 이해는 딱히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은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한혁명당이 독립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군주제를 지지했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직 군주제와 공화정이 선택 가능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어난 신해혁명, 이것도 새로운 고유명사니까 동그라미를 쳐줘야겠죠. 이 시기에 일어난 신해혁명은 만주족의 지배에 저항하는 혁명인 동시에 군주 정체를 전복하는 혁명이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반일 및 공화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지향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신해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이런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문단으로 돌아와야지 생각을 하고 다음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국내 독립운동단체에서는 1915년 여름에 결성된 대한광복회가 공화제를 지향을 했다고 하네요. 대한광복회에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 모집과 무기구입 및 친일부호 처단, 군자금 모집, 무기구입, 친일부호 처단, 이거 나열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콕콕 짚고 넘어갑니다. 군자금 모집, 무기구입, 친일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라고 하네요. 이 대한광복회가. 이들은 국내외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후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기다렸다가 일시의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대한광복회가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의 독립국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체포된 회원의 재판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광복회의 목적이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에 있다는 것,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민국을 세운 것이라 진술했다. 1917년 대동단결 선언도 국민 주권론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제 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날은 곧 우리가 주권을 계승한 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호의 공화제를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뭔가 감동적인 이런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입헌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그럼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 얘기로 가봐야겠죠? 여기 있죠.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고유명사에 동그라미를 치고 왔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정도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도. 1917년 대동단결 선언도 국민주권론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제의 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제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국민주권주의라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국민주권론을 기초로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국민주권주의인 거는 맞겠죠. 근데 입헌공화제인가? 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했지, 이게 민주가 입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모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분명히 우리를 가로막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리트에 나오는 이 몇천 가지의 단어들을 다 알 수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쿨하게 세모를 치고 넘어가고 다른 선지들에 제발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이 답이기를 바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지입니다. 군주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상설과 유인석은 같은 의견이었다. 자, 그럼 이상설과 유인석이 각각 군주제 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이상설에 대해서는 여기 있습니다. 1909년 이상설의 신한민보 논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군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쭉 한번 봐야 돼요. 군주제에 대해서 여기 있죠. 그럼에도 이상설은 군주제 부정을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그에게는 입헌 군주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자, 이거 우리가 상반 문장으로 밑줄을 쳐놓고 왔기 때문에 이게 또 기억이 나셨어야 합니다. 군주제 부정을 주장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군주제를 옹호하긴 했다라는 거죠. 유지하자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유인석 부분으로 가서 유인석이 이제 여기 처음 나왔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상설 다음에 유인석이 나왔던 거. 자, 그러면은 유인석에 대해서 군주제를 인정을 했는지를 쭉 가서 보면은 임금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게 군주제를 옹호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군주제가 임금을 유지하자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지로 가봐야겠죠. 대한제국 시기에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한 세력은 군주제를 선호했다. 망명정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그런 문단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가봅니다. 망명정부, 여기 있죠. 망명정부 수립이 유력한 방법으로 대두됐다고 하는데 이 세력이 군주제를 선호했는지 여부를 보면은 아까 똑같은 문장에서 나온 거죠. 유인석은 임금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가 망명정부를 수립하려고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역시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2번, 3번 선지 모두 상반 문장에서 그 근거가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상반 문장이 이렇게 선지화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선지입니다. 신한혁명당은 신해혁명의 이중혁명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 했다. 그러면은 신한혁명당으로 가볼게요. 신한혁명당이 이쪽에 나왔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 있네요. 신한혁명당 여기서 처음 나오고 그러면은 쭉 읽습니다. 얘네가 신해혁명의 이중혁명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는지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이중혁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쭉 읽어봐야겠죠. 신한혁명당이 독립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군주제를 지지했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에겐 아직 군주제와 공화정이 선택 가능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에 일어난 신해혁명은 만주족의 지배에 저항하는 혁명인 동시에 군주 정체를 전복하는 혁명이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반일 및 공화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지향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신한혁명당이 이 이중혁명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일 및 공화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지향하는 데에 영향을 준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이걸 제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는지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죠. 지향점을 세팅을 한 건 맞는데 제도적 실현을 했는지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그리고 사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신해혁명은 군주 정체를 전복하는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한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고종을 당수이자 미래 정부의 원수로 추대를 한다라고 했고 이게 그러면은 군주 정체를 전복하는 것이냐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번 선지에서 이거를 X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건 아니고 약간 바뀌었다. 이게 지향점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걸 수단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한 건 아니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틀린 건 맞으니까. 이중혁명을 지향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게 제도적으로 실현하려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틀린 선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고르고 넘어갔어요. 5번째 선지는 보지 않았고, 대한제국 시기, 근데 이제 해설 강의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유교적 전통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공화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자, 그럼 유교적 전통의 지식인들, 대한제국 시기의 유교적 전통의 지식인들, 이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 그럼 공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지를 보면은 이 부분 나와 있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인식도 컸다라고 하니까 상반 문장에서 역시나 또 답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공화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거 맞네요. 그래서 4번 선지를 고를 수 있었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세모가 나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선지로 넘어가면은 충분히 답을 맞힐 수 있다라는 것과 내가 모르겠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단어가 제시문에 있는 단어랑 같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셔라 입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선지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에는 황실에서 국민으로 주권이 이양된 셈이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대동단결 선언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던 게 기억이 났고, 황실에서 국민으로 주권이 이양되는 거 맞나요? 맞죠?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날은 곧 우리가 주권을 계승한 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선지들도 당연히 다 봤습니다. 두 번째 선지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입헌주의자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여 국민 주권을 부정하였다. 대한제국 시기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첫 번째 문단 쪽으로 가서 봐야 하는데, 급격한 변화를 경계해서 국민 주권을 부정했는지를 보면은 대한제국기억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국민 주권을 부정했는지 여부가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크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 주권을 완전히 부정을 한 것인가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군민 공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일단 급격한 체제 변화를 경계했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입헌주의자들이 정확하게 국민의 주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했는지 여부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모를 쳤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선지입니다. 군민공치론에서는 군주제, 입헌주의, 국민주권주의, 공화주의의 사상적 혼용을 보인다. 아까 국민공치론, 자 이거 지금 한자가 이정표로 사용된 경우잖아요. 군민공치론으로 가서 봐야겠죠. 군주제, 입헌주의, 국민주권주의, 공화주의의 사상적 혼용을 보이는지 봐야 되는데,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능력이 불완전하다라고 했으니까 공화주의의 사상적 혼용을 보이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이거는 쉽게 그었고, 이렇게 한자가 이정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꽤나 많기 때문에 한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꼭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다른 제시문에서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도에 제가 이걸로 문제를 하나 맞췄었는데, 이 19번의 2번 선지입니다. 24년 19번의 2번 선지고요. 전해오는 예법에 규정된 사상자 관련 복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다 라는 선지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시문을 읽을 때 요거 고래라는 게 당연히 한자가 괄호 안에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쳐서 이 전해오는 예법이 고래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봤는데, 고래에도 그에 관한 정문이 없어서 주석들도 같과 다름이 있으니 한때에 얘는 실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해오는 예법의 사상자 관련 복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X를 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는 아마 이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5번 선지가 어려웠던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한자를 한자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선지입니다. 유인석이 고종의 망명을 청한 것은 국민 주권론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유인석이 고종의 망명을 청한 부분으로 가봐야겠네요. 자, 일단 유인석은 여기 쪽에 나오고 망명을 청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13도의군의 도총재 유인석은 연해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웠는데 그 목적이 요 앞부분에 나오죠. 국내외 국민을 결집하기 쉽고 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국민 주권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게 용이했기 때문에 고종의 망명을 청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X입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좀 넓게 읽어가지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다섯 번째 선지입니다. 이상설은 인민이 국왕의 사물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망국의 주된 원인으로 삼았다. 이상설은 인민이 국왕의 사물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망국의 주된 원인으로 삼은 거 아니죠. 이거는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임금을 위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임금을 둔 것이며, 임금은 인민의 사물을 위한 공복일 뿐이니 그 직책에 다하지 못하면 상전인 인민의 책망을 명할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인민이 국왕의 사물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국왕이 인민의 사물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게 망국의 주된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5번은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반 문장의 선지화가 된 케이스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밑줄을 치고 온 부분들에서 많이 선지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답은 29번에 1번으로 비교적 쉽게 골랐던 것 같습니다. 2번이 헷갈리긴 했어요. 왜냐면 이 급격한 변화를 경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게 맞는지 자꾸 헷갈렸는데, 이렇게 헷갈릴 땐 그냥 세모를 치고 어차피 더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고 보아 군주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설과 입장을 같이 한다. 자, 그럼 기역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겠죠. 기역이 신한혁명당인데 신한혁명당이 군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봐야겠습니다. 군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여기 있네요. 군주제. 신한혁명당이 독립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군주제를 지지했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직 군주제와 공화정이 선택 가능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은 기역은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그 이유가 틀렸죠.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고 보아가 아니라 독립에 유리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던 거죠.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선지입니다. 니은은 새로운 정부 체제로서 공화제를 지향함으로써 입헌 군주제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니은으로 가보면은 신한혁명당 여기 있고, 신한혁명이 아니라 대한광복회 여기 있고, 대한광복회가 공화제를 지향한 거는 맞네요. 근데 그럼 입헌 군주제와 분명히 선을 그었는지 역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전제 군주제를 폐지하자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입헌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건가?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입헌 군주제랑 전제 군주제가 같은 건지는 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모를 쳤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하지 않고, 왜냐면 입헌 군주제랑 전제 군주제가 과연 같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시험장 안에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걸 헷갈렸다는 건 내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시험장 안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도 없이 그걸 고민해봤자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모를 치고 반드시 넘어가야 시험 운용의 차질이 크게 빚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선지를 보면은 기역은 니은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부정하고 망명정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재정을 부정하고 망명정부의 수립을 지향했는지 봐야겠죠. 기역이 재정을 부정했는지. 자, 기역에서 재정 얘기한 거 봐야겠죠. 여기 있네요. 그런데 독일이 제국이고 중국에서도 위안스카이가 세력을 확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재정을 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네요. 그러면은 이건 바로 그냥 아니죠. 재정을 부정한 게 아니겠죠. 기억이.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니은이 재정을 부정했는지, 망명 정부의 수립을 지향했는지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자, 다음 네 번째 선지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이 독립을 위해서 무력투쟁을 준비했는지를 봐야겠죠. 니은은 군자금 모집, 무기 구입, 이거 지금 나열 문장이 또 선지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자금 모집, 무기 구입, 친일 보호 처단 이거 했다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선지에서 또 그 군 무력투쟁까지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여기서 보면은 신한혁명당은 독립전쟁을 위해 군비를 정비했다라고 했네요. 그럼 무력투쟁 준비한 거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기억과 달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선지.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이용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는지를 봐야겠죠. 니은은 어쩌고저쩌고 일본 국내외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후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기다렸다가 일시의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니은 부분은 맞고, 그럼 기억은 일본의 고립을 기다리지 않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를 쭉 보면은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를 봐야겠네요. 신한혁명당은 일본, 여기 있네요. 독립운동 진영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동양에서 중일전쟁과 독일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틀렸죠. 기억과 달리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그냥 스무스하게 답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모를 하나 쳐서 그것 때문에 답이 안 나오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은 없습니다. 물론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그냥 틀리면 되고, 이렇게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정표 삼아서 돌아갈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대부분의 선지가 이제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안 풀리는 선지는 그냥 세모를 치고 넘어가야지만 다음 선지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X를 그음으로써 홀로 남은 이 세모 선지를 답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 2번 선지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머지 선지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시간도 버리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유료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고, 그때 신청해서 남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용적인 질문이 있다, 아니면은 해설 강의에서 틀린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유튜브 댓글 말고 이제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 오픈 카톡방이 있을 거예요. 2027년 꿈이라고 제가 또 올릴 건데 거기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리트 풀어보시는 거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2027년도 리트 잘 준비해 로스쿨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시길 너무나도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길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